불길이 마루를 삼키던 밤 그는 사진을 태웠고 나는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들쥐가 아니야. 동백핀이 반짝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냐 체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임을.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한옥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박영길과 이금자의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마당 한켠에 줄지어 놓인 장독대 위로 낙엽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가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감나무 가지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까치 한 마리가 앉아 까악 울어댔습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마당까지 번졌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금자는 부엌 평상에 앉아 김장거리를 재다 말고 손목을 천천히 문지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정정한 편이지만 요즘 들어 손목과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이 부쩍 늘었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금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김장 재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배추 20포기, 무 10개, 파 2단, 마늘 5적, 생강 1덩이. 매년 이맘때면 똑같이 준비하는 것들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손이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금자는 배추 더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예전엔 뭐 좀 해보겠다고 매일 새벽 첫 차를 탔지. 젊은 시절 금자는 남대문 시장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옷을 팔 때마다 한 푼, 2푼 모아갈 때마다 우리 가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사 먹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낡은 한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남편 박영길이었죠. 72의 영길은 여전히 허리가 꼿꼿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화투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영길은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경로당에서 얻어온 듯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마 누군가 나눠준 귤이나 감일 거라고 금자는 짐작했습니다. 영길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죠. 영길은 늘 그랬습니다. 말은 없지만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챙기는 사람이었죠.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금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길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주공 아파트로 옮기자. 이 낡은 마루 곧 내려앉겠어.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배추를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작이었어. 마루 삐걱대는 소리도 정이지. 둘은 결혼하고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들 정우를 낳고 키웠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냈으며 수많은 명절과 제사를 이 집에서 치렀죠. 낡았지만 이 집은 금자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고 삶이고 역사였죠. 이 마루에서 정우가 첫걸음을 떼었고
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으며 대청마루에서 온 가족이 모여 설날 세배를 받았습니다. 영길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영길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영길도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만 아내에게 편한 삶을 주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이야기를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한편으로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길이 대청 및 창고를 유난히도 못 만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영길은 언제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긴 먼지만 쌓였으니 건드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죠. 금자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자기 물건에 유난 떠는 법이니까요. 낚싯대든 공구함이든 오래된 사진첩이든 아내가 함부로 만지는 걸 싫어하는 게 남편들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최말순 할머니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자 씨 집 마루 밑에서 밤마다 누가 기침하는 소리 들렸다던데 그건 분명 농담이었습니다. 최말순은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을 놀리는 걸 즐겼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해서 경로당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바로 최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금자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왜 저 마루만 보면 가슴이 콕콕 아픈지 마치 누군가가 오래 기다리던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뭔지 알 수 없었죠. 금자는 평상에서 일어나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대청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래된 나무 특유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루 밑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금자는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길이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창고,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진 그곳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죠. 창고 문 틈새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굽혀 그 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죠. 금자는 손을 뻗어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금자는 왜 이 자물쇠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길이 마루로 올라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김장은 올해도 하려고? 안 하면 겨울 동안 뭘 먹고 살아? 정훈에도 좀 갖다 줘야지. 정훈은 요즘 바빠. 명절에나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정훈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며느리 지연과 손자 하나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절 때도 점심만 먹고 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금자는 서운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회사 일도 많고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살림 꾸려가기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까마귀는 까악 소리를 내며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금자는 다시 대청 및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 아래에서 금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금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백아가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금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하늘 대신 노래하는 것만 같았죠. 금자는 무 한 개를 집어들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물을 깎아내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금자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죠. 이 집에서 보낸 40년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절들, 그리고 영길과 함께 걸어온 길.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삼시세끼를 챙기고 밤늦게까지 빨래와 설거지를 했죠. 하지만 그때도 금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영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금자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영기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거친 손.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때론 외롭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금자는 영기를 사랑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표현은 서툴러도 이 사람은 금자의 남편이고 평생의 동반자였으니까요. 첫눈 소식이 들려오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뺨을 스쳤죠. 금자는 부엌 뒤편 장작더미에서 나무를 몇 개 꺼내 안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코앞이라 난로에 불을 지펴야 했죠. 장작을 옮기던 금자는 대청마루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지만 순간 발끝이 헛디뎠습니다. 쿵! 금자의 발이 마루판을 세게 밟았고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판이 약간 꺼지는 느낌이었죠. 금자는 깜짝 놀라 장작을 떨어뜨렸고 나무 토막들이 마루 위로 뒹굴었습니다. 금자는 숨을 몰아쉬며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루판 한쪽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죠. 어이쿠! 금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갈라진 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틈새로 어둠이 보였고 오래된 흙냄새가 올라왔죠. 금자는 손가락으로 틈을 더 벌려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루판이 조금 더 벌어지며 무언가 보였습니다. 검은 흙,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보자기 자락이었죠.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금자는 손을 뻗어 보자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건들지 말라니까. 영길이었습니다. 영길은 안방에서 뛰어나와 금자를 밀쳐냈고 자신의 발로 마루 틈을 덮었습니다. 영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금자는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루 틈을 손으로 눌렀고 금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금자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있어. 금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길 씨, 비켜요.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짐승뼈야. 옛날에 들쥐가 컸잖아. 그냥 내버려둬. 영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죠. 짐승뼈라면 왜 이렇게 숨기려 하는 거죠? 금자는 영길의 팔을 잡고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영길은 저항했지만 금자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물러섰습니다. 금자는 갈라진 마루판을 더 벌렸습니다. 나무 조각이 부서지며 틈이 넓어졌고 그 아래 검은 흙이 드러났죠. 금자는 손을 뻗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 손에 닿는 순간 금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뼈의 곡선이었죠. 손가락뼈처럼 보이는 작고 가느다란 뼈였습니다. 금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들쥐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뼈였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더 펼쳤습니다. 그 안에 은빛 머리핀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백꽃 모양으로 조각된 정교한 핀이었죠. 그리고 작은 옥 펜던트, 초록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장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금자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길이 한 여자를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귀에는 옥 펜던트를 달고 있었죠. 금자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진 1987년 4월 17일.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진? 이 이름은 누구죠?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길을 바라봤습니다. 영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영길 씨,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뼈가 우리 집 마루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사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금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금자는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말 안 하실 거면 내가 알아볼게요. 금자는 보자기와 사진, 머리핀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길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금자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환한 미소, 또렷한 눈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영길의 첫사랑? 아니면 다른 누군가? 금자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여자의 귀에 걸린 옥 펜던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던 펜던트와 똑같았죠. 그리고 머리에 꽂힌 동백꽃 핀도 보였습니다. 금자는 펜던트를 손에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났고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H, J, 혜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마당은 순식간에 하얗게 물들어갔죠.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마루 밑에서 나온 뼈가 맴돌았죠. 금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영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금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머리핀을 가방에 넣었죠. 금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는지 마당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눈을 밟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금자가 향한 곳은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골목에 오래된 사진관이 하나 있었죠. 사진관 주인 김 사장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자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김 사장은 금자가 내민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죠. 이거 87년 사진이네요. 오래됐는데 상태는 괜찮네. 혹시 이 사람들 아세요? 김 사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박영길 씨 아닌가요? 젊었을 때 모습이네. 그리고 이 여자는 김 사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87년 봄쯤 저 근처 다방 목련다실에서 노래 잘하던 처자가 있었지. 이름이 윤혜진이었나? 금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혜진. 그 이름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왔죠.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방도 문 닫고 아무도 그 처자본 사람이 없었죠. 소문만 무성했지. 어디 도망갔다. 서울로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들. 금자는 사진을 도로 받아들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금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를 만나야 했죠. 경로당 문을 열자 최말순이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최말순을 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순 이모, 윤혜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최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그 이름을 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최말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착한 아이였어. 목련다실에서 노래 부르며 손님들 접대했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아가씨가 애지중지하던 머리핀이 있었는데 동백꽃 모양이었나? 금자는 가방에서 머리핀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우리 집 마루 밑에서요. 최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자는 최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다만 그때 소문이 있었지. 혜진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었다고. 그리고 애를 가졌다는 소문도. 금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금자는 경로당을 나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혜진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었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 그 누군가가 영길이었을까요?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재래시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오래된 다방이 하나 있었죠. 목련다실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부터 장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금자는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혹시 목련다실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있었던 다방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87년쯤 문 닫았던가. 사장이 최순자였는데 지금은 부산에 산다고 들었어요. 그 다방에서 일하던 윤혜진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 참 예쁜 애였죠. 노래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방도 그때 문 닫았죠. 왜 사라진 건지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다만 혜진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늘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며칠 뒤 보이지 않았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혜진이 맞나요? 여자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이게 혜진이에요. 이 남자는 박영길 씨 아닌가요? 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영길과 혜진의 관계를. 둘이 어떤 사이였어요? 여자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금자의 눈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혜진이가 가끔 영길 씨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싶다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금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1987년. 그때 금자와 영길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정우도 태어났었죠. 그런데 영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금자는 다방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금자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영길의 환한 미소가 금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금자를 안고 찍은 사진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영길이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영길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길이 뒤따라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와?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련다실, 윤혜진, 1987년. 다 알아냈어요. 영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혜진이는 누구였어요? 왜 그 사람의 뼈가 우리 집 마루 밑에 있는 거예요? 영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는 내 첫사랑이었다.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길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했어. 다방 아가씨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래서 헤어졌어. 그리고 너와 결혼했지. 그런데 왜 87년에 다시 만난 거예요? 영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어. 시장에서. 혜진이도 나를 잊지 못했대.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어. 금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애를 가졌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임신했어. 나한테 말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 이미 가정이 있었고 정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를 지우자고 했어. 혜진이는 울면서 반대했어. 낳고 싶다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어. 금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소리를 질렀어. 헤어지자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혜진이를 밀치고 나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라니요? 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가 사라졌어. 다방에도 안 나타났고 하숙집에도 없었어. 나는 미칠 것 같았어.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몰랐어. 금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혜진이의 뼈가 우리 집 마루 밑에 있는 거예요? 영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탁자를 쳤습니다.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장이 나를 찾아왔어. 창고에 와보라고. 가보니 혜진이가 거기 있었어. 죽어서. 금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모르겠어. 이장은 그냥 발견했다고 했어. 창고에서. 그리고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마을에 소문나면 다들 곤란하다고. 금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은 거예요? 신고도 하지 않고?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났어. 혜진이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너와 정우는 어떻게 되나? 집안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장과 몇 사람이 함께 마루 밑에 묻었어. 금자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 하필 우리 집이었어요? 영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어. 혜진이를 아무도 못 찾게. 미안해, 금자야. 금자는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가려는데 영길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금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은 한 사람을 땅속에 묻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하며 살았잖아요. 금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백꽃 모양의 아름다운 핀. 혜진이가 애지중지했던 물건. 금자는 경로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최말순을 다시 만나야 했죠. 뭔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금자가 경로당 문을 열자 최말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혜진이가 사라진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최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 그날 밤 누군가가 창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는 소문. 금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요? 최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창고는 내 집 창고였어. 금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럼 혜진이는 갇혀서 죽은 건가요? 금자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금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금자는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길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아이는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금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아이는 혜진이를 말하는 건가요? 금자는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멈췄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둔 거지? 금자는 카세트 테이프와 사진, 머리핀을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증거들이었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 금자는 심호흡을 하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영길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증거물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짜를 말해요. 반쪽짜리 고백은 필요 없어요. 영길은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금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예요. 영길 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이라고 말하다 끊겼죠. 그 아이가 혜진이죠? 영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신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요? 영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이를 미워했어. 금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요? 혜진이와 내가 만나는 걸 알았어. 어느 날 우리를 봤나 봐.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 집안을 망친다고, 며느리와 손자를 생각하라고. 금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영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이를 만나러 갔대. 헤어지라고. 돈을 줄 테니 이 동네를 떠나라고. 혜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대.
애를 낳을 거라고 영길이를 사랑한다고 했대. 금자는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영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다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창고에 갔다 오셨어. 새벽에 금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말순의 말이 떠올랐죠. 누군가가 창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는 소문. 그게 시어머니였던 건가요? 금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길 씨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혜진이를 창고에 가뒀다는 걸. 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혜진이가 사라진 줄만 알았어. 일주일 뒤에 이장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제야 알았어.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 신고하면 어머니가 잡혀가. 가족이 무너져. 금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혜진이를 땅속에 묻고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영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공범이에요. 어머니가 죽인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죽인 거예요. 금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이의 환한 미소가 금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했고 아이를 원했고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 오길수를 찾아가기로 했죠. 이장은 마을 회관에 있었습니다. 금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자 씨, 무슨 일이야? 금자는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장님, 1987년에 윤혜진이라는 여자가 실종됐어요. 신고 기록이 있나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옛날 일을? 신고 기록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실종 신고 같은 건 없었어. 왜 없어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장은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금자 씨, 그때는 그랬어. 다방 아가씨들은 자주 떠났어. 서울로, 부산으로. 신고할 일이 아니었지. 금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장님도 알고 있었죠? 혜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자 씨, 30년도 넘은 일에 왜 이리 길을 쓰나? 옛일은 묻고 가는 게 어른이지. 금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묻고 갈 게 따로 있지요. 사람을 땅에 묻고 모른 척한 건 범죄예요. 이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소문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야. 금자는 가방에서 머리핀과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어요. 혜진이의 유품이고 시어머니의 육성이에요. 이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뭔 증거가 돼? 경찰이 판단하겠죠. 금자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장의 창백한 얼굴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자는 며느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어머니가 부탁 하나만 할게. 경찰서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줄래? 경찰서요? 왜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신고하려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연은 당황한 듯 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금자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장님 만나러 갔어요. 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혜진이 얘기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영길은 금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금자야, 제발. 이 일은 그냥 묻자. 다 옛날 일이야. 금자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옛날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도, 나도, 이장도 다 연루돼 있어. 이 일이 터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금자는 영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혜진이는요? 혜진이의 가족은요? 그 사람은 21살에 죽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영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죠. 금자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씨에게 당신을 몰랐던 제가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안해요. 40년 동안 당신은 어둠 속에 있었고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픔을. 금자는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혜진이의 사진과 머리핀, 옥 펜던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놓았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당신을 보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금자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영길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기로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요. 금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금자가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장 오길수가 입을 연 거죠. 경로당에서, 구멍가게에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영길네 집 마루 밑에서 뼈가 나왔다더라. 옛날 실종된 다방 아가씨라더라. 금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더라. 금자가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 몇 명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금자를 막아섰습니다. 금자 씨, 어디 가려고? 비켜주세요. 소문 들었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며? 그러지 마. 금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들춰내면 마을 전체가 망신당해. 영길이도 이장님도 우리 모두 곤란해진다고. 금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망신이 두려워서 입 다물라고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금자 씨, 우리도 사정을 알아.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어. 집안 체면, 마을 체면 지키느라. 지금 와서 파헤치면 누가 좋아? 금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이가 좋아해요. 자기 죽음이 밝혀지는 게.
남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켜주지도 않았죠. 금자는 그들 사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이 금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금자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금자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금자는 갑자기 이장 오길수와 마주쳤습니다. 이장은 금자를 가로막았습니다. 금자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비켜주세요. 이 일이 터지면 영길이는 감옥 갈 수도 있어. 사체유기죄, 은닉죄. 당신 남편이 늙어서 감옥 가는 걸 보고 싶어? 금자는 이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길 씨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법과 체면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이 나이에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 금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혜진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던 21살 아가씨였어요. 이장은 금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파헤치면 다 죽어. 나도 영길이도 마을 사람들도. 금자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죽으세요. 혜진이는 진작 죽었어요. 금자는 이장을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옳은 선택인가? 버스를 기다리던 금자는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정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집에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 정호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정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가면 안 돼?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조차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금자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버스였죠. 그런데 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길이 대청마루 밑 창고를 열고 들어간 거죠. 오래된 상자들과 사진들, 그리고 메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길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석탄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영길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켰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의 종이들을 난로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타들어갔고 메모들이 재가 되었죠. 영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타면 끝이야.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하지만 영길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난로에 넣은 종이 중 몇 장이 완전히 타지 않은 채 난로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불길이 마루판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금세 불이 붙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길은 놀라서 물을 가져오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길은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불타는 집을 바라봤죠. 안 돼, 안 돼. 이웃 사람들이 영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방서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청마루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한테서 이상한 전화를 받고 걱정이 돼서 온 거죠. 지연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웃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안에 누가 있어요? 없어. 영길이는 밖에 나왔어. 지연은 영길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요? 영길은 멍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찰서 갔어.
지연은 소화기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 밑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뼈였죠. 지연은 숨을 참으며 보자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중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습니다. 금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금자는 무너진 마루와 타버린 기둥을 봤습니다. 영길이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고 지연이 보자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지연에게 달려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는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혜진이의 유골이었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혜진 씨. 당신을 또 위험에 빠뜨렸네요. 금자는 영길을 바라봤습니다. 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다가가 영길 앞에 섰습니다. 태우려 했어요? 증거를? 영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소방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은 껐는데 집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당분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일단 쉬셔야 해요. 금자는 보자기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게. 잠깐만. 금자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세상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는 거지? 남편? 마을? 아니면 내가 외면해온 시간 자체? 금자는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21년의 짧은 인생. 그때 최말순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최말순은 금자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자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최말순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말이야. 나도 봤어.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봤어요? 내 시어머니가 창고로 가는 걸. 그리고 문을 잠그는 걸. 금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확실해요? 최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왔다가 봤어. 시어머니가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혜진이를 창고에 가뒀고 영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죠. 금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요. 금자는 병원 복도를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금자는 발걸음을 옮겼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 아니면 집으로? 금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말순의 증언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금자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 게시판에서 봤던 안내문이 떠올랐거든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금자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심리상담 받을 수 있나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분 오시기로 했는데 취소하셨네요. 그 시간에 들어오실래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금자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금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담사는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줬죠. 금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나요? 금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숨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우리 집 마루 밑에. 상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금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신감이요. 그리고 슬픔. 그 사람도 나도 모두 불쌍해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완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죽음. 그건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고통이죠.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확인하기 전엔 어떤 애도도 시작되지 않아요. 금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혜진이는 40년 동안 제대로 애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무덤도 추모도 없이 어둠 속에 있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금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혜진이를 위한 제대로 된 애도를 해주기로요. 금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에 탄 집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금자는 마당 한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혜진이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흰국화 몇 송이를 꺾어와 꽂았고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련다실에서 흘렀다는 옛 트로트 가사를 적은 종이를 놓았습니다. 금자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에게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씨, 당신을 몰랐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니 숨이 차요. 내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샘나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당신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21살이었고 사랑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야 했다는 게 너무 슬퍼요.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40년 동안 어둠 속에 있게 해서 이제는 빛 속으로 나오세요. 제가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게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걸,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걸. 금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이 흔들렸고 사진 속 혜진이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보였습니다. 영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금자가 차린 상을 보고 멈춰섰죠. 영길은 천천히 다가와 금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영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혜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입을 다물었어요? 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어. 가족이 무너질까봐. 집안이 망신당할까봐. 그래서 혜진이를 버린 거야.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요. 진실을 말해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경찰에 갈게. 다 말할게. 금자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금자는 노트에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4월 17일 혜진이가 사라진 날.
시어머니가 창고에 간 날, 영길이 시신을 발견한 날, 마루 밑에 묻은 날, 모든 날짜와 사건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금자는 또한 증거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동백꽃 머리핀, 옥 펜던트,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최말순의 증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금자는 마을 회관에 공고를 붙였습니다. 오는 주말 윤혜진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박영길, 이금자 올림. 공고를 본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장 오길수는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금자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제사를 지낸다고? 금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를 위한 제사예요. 4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으니 제가 할게요. 마을 사람들 다 올 거야. 소문이 더 퍼질 텐데.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진실은 숨겨지면 안 돼요. 오실 분은 오고 숨을 분은 숨으세요.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금자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도와주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했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힘이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떡을 쪘습니다. 제사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불에 탄 마루는 치워졌고 그 자리에 큰 천막이 쳐졌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고 혜진이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 동네 아주머니들, 그리고 몇몇 남자들,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상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윤혜진 씨를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40년 전 이 마을에서 사라진 21살 아가씨. 이제라도 그분을 제대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금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사랑했고 아이를 원했고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에. 금자는 영길을 바라봤습니다. 영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혜진 씨를 위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우리가 숨겼던 죄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금자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영길도 천천히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순이 먼저 나섰고 다른 할머니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혜진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것, 혜진이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금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사람들은 천막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금자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동백꽃 머리핀, 옥 펜던트,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에 가뒀다. 영길아, 내가 덮어. 집안은 지켜야지. 천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장 오길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위다. 노인이 헛것을 보고 지어낸 이야기야. 금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허위가 아니에요. 이장님도 알고 있었죠. 혜진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낡은 테이프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다고? 금자는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최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봤어. 그날 밤 영길이네 시어머니가 창고 문을 잠그는 걸. 이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4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 나이 드셔서 착각하시는 거야. 최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시어머니가 큰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걸.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혜진이가 보이지 않았어.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장과 영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영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금자는 영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말해요. 진실을 다. 영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혜진이와 다퉜어. 애를 지우라고 했지. 혜진이는 울면서 싫다고 했어.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헤어지자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 어머니는 내가 혜진이를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 화가 나셨지. 집안을 망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은요? 영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다음 날 밤 어머니가 나가셨어.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 1시간쯤 뒤에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이상했어. 겁에 질린 듯한. 금자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영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가 보이지 않았어. 다방에도 안 나타났고 하숙집에도 없었어. 나는 미칠 것 같았어. 어머니한테 물어봤지. 혹시 혜진이 본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입 다물라고만 하셨어. 그리고 일주일 뒤 영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장이 찾아왔죠. 창고에 와보라고.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니 혜진이가 거기 있었어. 죽어서. 어머니와 이장이 함께 있었어.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금자는 이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장님도 가담하셨죠? 혜진이를 마루 밑에 묻는 일에. 이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제안했어. 신고하면 안 된다고. 마을에 소문나면 다들 곤란하다고. 그래서 함께 묻었어. 우리 집 마루 밑에. 왜 우리 집이었어요? 영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지키라고 했어. 아무도 못 찾게. 혜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킨 게 아니야. 숨긴 거지. 당신의 죄를. 영길은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집안 체면, 마을 체면 지키느라. 신고하면 영길이네 집안은 망하고 시어머니는 감옥 가고 정우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어. 금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다라는 말 오늘로 끝냅시다.
체면 때문에 사람 하나가 땅속에 묻혔어요. 이름도 무덤도 없이. 금자는 혜진이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분 이름은 윤혜진이에요. 1967년생, 21살에 돌아가셨어요. 목련다실에서 일했고, 노래를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이분은 우리 마을에서 사랑받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혜진 씨를 외면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곤란해질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이 혜진 씨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뒀어요. 금자는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님, 이제 인정하세요. 당시 가담하셨죠? 이장은 휘청거렸습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집안, 체면, 체제. 신고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니까. 금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를 본 건 혜진이에요. 목숨을 잃었고 이름마저 잃었어요. 그때 마을 회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금자가 미리 신고해 둔 거였죠. 경찰관 2명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금자 씨가 신고하셨나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87년 실종 사건 관련입니다. 경찰관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혜진이의 실종, 시어머니의 행동, 영길의 은폐, 이장의 가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영길과 이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최말순의 증언과 영길의 자백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당시 함께 묻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경찰관은 2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체 은닉 및 유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길이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겠나?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혜진이가 할 일이죠. 당신이 할 일은 진실을 끝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영길과 이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천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금자는 혜진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걸 세상에 알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금자 곁에 남아 함께 앉았습니다. 최말순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금자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금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이제 좀 쉬세요. 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거짓 위에 살았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천막 안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금자는 혜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혜진 씨. 우리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죠. 영길과 이장은 사체 은닉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길의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의 행위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영길은 법정에서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이를 창고에 가둔 것,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것, 이장과 함께 시신을 마루 밑에 묻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를 버렸고 40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재판부는 영길에게 징역 2년, 이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둘 다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금자는 법원 밖에서 영길을 기다렸습니다. 영길이 나왔을 때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영길은 놀란 눈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날 받아줄 거야? 금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불에 탄 대청마루 자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 함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뭘 만드실 거예요? 작은 정원이요. 그리고 유리 바닥을 깔 거예요. 투명한 유리로 바닥을 만들고 그 아래 작은 정원을 만들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게. 혜진이가 있던 자리에 생명이 자라나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루 밑에 흙을 모두 파내고 새로운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금자는 그 위에 목련 묘목 하나를 심었습니다. 혜진이가 일했던 다방 이름이 목련다실이었으니까요. 유리 바닥이 설치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아래 정원이 보였습니다. 목련 묘목 옆에는 작은 명패가 세워졌습니다. 윤혜진 1967년, 1987년. 이곳에서 영원히 기억되다. 금자는 유리 바닥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정원을 비췄고 목련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혜진 씨, 이제 빛 속에 계세요.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니에요.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최말순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금자야, 우리도 미안해. 그때 알면서도 입 다물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금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대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덮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덮어요. 숨기고 외면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니 이제는 말합시다. 우리가 아팠던 것, 후회하는 것, 용서받고 싶은 것. 이름을 불러줍시다. 어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금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화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모임은 매주 열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정호가 아내 지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호는 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어요. 금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밥상에는 금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길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금자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 노래가 슬프기만 하진 않네. 봄이 깊어갔습니다.
목련이 꽃을 피웠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유리 바닥 아래 정원은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목련이 예쁘게 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금자의 집을 찾아와 정원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유리 바닥 위에 서서 목련을 바라보며 혜진이를 기억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목련 잎은 무성해졌고 정원에는 작은 풀들이 자랐습니다. 금자는 유리 바닥 위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영길이 마당으로 나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자야, 나를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하며 산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유리 바닥에 비친 정원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이제 편히 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야 숨을 쉬어요. 진실이 밝혀지니 비로소 살아가는 게 느껴져요. 금자는 눈을 떴습니다. 목련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덮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덮지만 우리가 밝힌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름을 불러줍시다. 윤혜진. 그리고 잊혀진 모든 이들의 이름을. 라디오에서 동백아가씨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금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금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일어서서 목련나무 앞에 섰습니다. 가지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기억할게요. 영원히.